예, 어떤 활동 중, 그 중에서도 군사, 그리고 그 중에서도 활쏘기 관련한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좀 들려드리려고 이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입만 터는 구라를 사람들이 많이 하시죠? 이 구라라는 게 이 전문 용어예요. 제가 실은, 제가 역사학 박사입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제가 칼 쓰고 말 타고 활 쏘는 지 이제 올해 딱 30주년 됐어요. 현장에서 직접 무예 훈련하고, 그다음에 그 의미가 인문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게 좀 더 깊이 이해해야 할 지점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공부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제가 원래는 경영학이 전공이었어요. 그래서 MBA 코스까지 잘 마치고 좋은 회사를 잘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살면은 제가 무덤에서 이제 관뚜껑을 딱 덮는 순간 내가 뭐하고 살았지?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라고 해서 회사를 딱 그만두고 집사람한테 미안해. 근데 나 하고 싶은 것 좀 하게 좀 냅둬. 그래서 역사학과로 다시 가서 역사학으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를. 들어가는 데만 오수를 했어요. 아니 경영학을 전공을 했으니까 안 받아주죠 당연히. 그래서 간신히 이렇게 좋은 학교에서 받아주셔서 학위를 받고 지금까지 책은 한 14권 썼습니다. 제 이름이 최형국입니다.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렇게 떠요. 한 권쯤은 보셔도 괜찮은 내용이 있으실 거예요. 전국 도서관에 제 책이 한 권 이상 무조건 다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다양한 영화들, 그다음에 드라마들 작품에 제가 고정자문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때 저도 이제 젊었을 때는 제가 직접 출연해서 했었는데 이제 저도 연식이 조금 되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제자들한테 이제 그거 넘기고 고정자문을 주로 진행을 합니다. 최근에 혹시 넷플릭스 킹덤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킹덤 보셨어요? 조선판 좀비가. 네, 보셨죠? 그 작품 제가 고정자문에서, 그러니까 전통시대 좀비가 만약에 적군이라고 상정했을 때 그게 영화로 보여질 때는 어떤 방식으로 등장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걸 막는 조정군은 어떤 전술, 어떤 복장, 어떤 무기, 어떤 움직임을 통해야 가장 안정적으로 관객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 부분들 고민해서 진행을 했었어요. 혹시 영화 안시성이나 등등등 그 전의 작업들, 현재는 지금 요즘은 또 게임을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직접 3D 모션 캡처 몸에 센서 붙여가지고 작업해서 지금 한 2년 반, 지금 3년 정도 작업이 진행이 돼서 올해 말에 이제 제가 주인공으로, 제 모습은 아닙니다. 캐릭터가 나와서 이제 사람들이 게임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형태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설이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조선을 지켜낸 무예 활쏘기 궁술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접니다. 보통 때 제가 이렇게 갑옷 입고, 원래 오늘도 이렇게 갑옷 입고 이렇게 와서 제가 특강을 진행을 하는데 이거 되게 멀더라고요. 제가 운전을 되게 무서워합니다. 말은 제가 참 거치게 잘 타는데 운전은 제가 되게 무서워해서 운전할 때 조심하려고 이렇게. 원래 말을 타고 네. 평복으로 이렇게 와서 진행을 합니다. 일단 핵심적으로 성남 문화원이기 때문에 성남 지역과 무예, 그리고 성남 지역에 왜 그런 공간으로 이런 활쏘기 관련한 특강이 진행되는지를 먼저 짚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성남이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을 보면 낙생행궁
아시죠? 낙생. 지금은 뭐가 있죠? 여쭤보니까 자월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안타까워요. 그 공간에 낙생행궁을 좀 복원을 하는 이런 범시민적 운동을 한번 이렇게 개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 성남이 차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자전거 타는 라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여기는 완전 쥐약입니다. 예? 왜 그럴까요? 예. 언덕 하나 넘어가면 그 다음에 또 언덕이 나와. 그 언덕을 넘어가면 더 높은 언덕이 나와요. 그래서 언덕마다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게 조선시대 때는 그 아파트가 있었을까요? 없지. 당연히 없죠. 거기 뭐였을까요? 야트막한 이런 산 등성이어서 노루나 멧돼지나 산짐승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세종실록 기록을 보면 조선시대 임금 국왕들이 특히나 요 탄천 흐르는 요 쪽하고 그 다음에 얕은 산 능선을 타고 이게 범도 많이 나오고요. 표범. 여기서 말하는 게 범이 호가 있고 이제 그 범이 있어요. 표범의 형태들의 맹수들, 그 다음에 멧돼지, 사슴, 그 다음 노루. 요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요 근처에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초기에 국왕들이 의례적으로 사냥하는 행위를 강무라 그래요. 강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무의 최적의 장소로 여기 성남 일대지역, 탄천하고 이어지는 요 길목에서 붙어있는 곳으로 사냥을 하러 자주 나오셨어요.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주로 사냥할 때 뭘로 했을까요? 요 활로 했어요. 조선시대 때 그래서 활쏘기가 가장 중요한 핵심 무기였어요. 조총이 들어왔 후에 우리나라 활이 작아요. 작은데 단단해. 그리고 세요. 그게 우리나라 활의 특성이에요. 왜냐하면 앞에서 보셨지만 말을 달리고 활을 쏴야 하니까 이 말을 타요. 활을 뽑았어요. 앞에 뭐가 있을까요? 말머리가 있죠. 예. 근데 내가 이쪽으로 쐈어. 근데 사냥감이 여기로 도망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넘어가다가 활이 크면 말머리를 때려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죠. 막 자기 머리를 막 때리면 가고 있는 난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달리고 있는데 툭 때려. 그러면 한 대 맞으면 그래. 3번 때리면은 말 뒤집어 버려요. 낙마시키는 거예요. 성질 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작아요. 빨리 넘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대신에 단단해, 튼튼해, 세요 활이. 앞에 보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보이시죠? 무소의 뿔이 무소뿔. 무소뿔을 여기다 대서 파운드를 올리는 형태. 그리고 요 바깥쪽으로는 대나무하고 뽕나무를 이렇게 V자로 해서 파서 끼워 넣어서 붙여서 묶어내요. 그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활인 각궁이에요. 뿔각자, 활궁자를 써서 각궁이라고 합니다. 이게 복합궁 계열인데 일본의 활은 다음에 제가 혹시 또 여기서 수업을 하면 일본 활도 한번 갖고 와드릴게요. 활 길이가 사람 키보다 커요. 2m에 육박해요. 하도 커가지고 보통은 이렇게 활을 쏘려면 한 가운데를 잡잖아요. 일본은 하도 크니까 가운데를 못 잡아. 여길 잡아. 여기서 이렇게 쏴요. 진짜요. 일본에 한번 가시거나 일본 관리, 일본 활쏘기 보면 보시면 되게 특이한 걸 볼 겁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롱보우라고 해서 오크목으로 만드는데 활 크기가 2m예요. 왜냐하면 일단 활이 크면 장력이 세지니까 멀리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활은 아주 독특하게 그게 작으면서도 강한 활. 그게 각궁으로 이 땅을 지켰었던 가장 핵심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종 같은 경우는 세종도 수만 명의 군사들, 특히나 그 강물을 좋아했었던 국왕이 태종이에요.
태종도 여기 자주 내려오고 그 다음에 세종대 세자들과 함께 군사훈련이자 활쏘기 사냥훈련을 함께 했었던 공간이 성남 그리고 탄천 일대였습니다. 그래서 낙상행궁이 만들어진 거예요. 중앙에 서울에 경복궁이 있고 이렇게 강물을 하러 나왔을 때 임시로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는, 그리고 요 근처에 이제 온천이 괜찮다 싶으면 온천욕을 하고 이렇게 오시는 공간으로 낙생행궁을 만들어서 성남이 활쏘기에 굉장히 중요하고 군사훈련을 했었던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활을 하면 그냥 전투 무기로만 활용했었던 동그란 툴 특이한 형태. 예. 그래서 예. 활을 쏘면 사람들이 전투 무기로만 쓰는 게 아니라 심신단련으로 많이 활을 쐈었어요. 근데 활 쏠 때 활을 가지고 할 때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여기에서 인문학적 요소가 하나가 들어가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렇죠. 보통은 이게 모두 제자로 읽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저자로 읽어야 돼요. 반구적이라고 해서 얘기에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활을 쏴요.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겠죠. 어떻게 될까요? 관역을 향해 활을 쐈어요. 그러면 맞던가? 맞지 않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맞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쵸? 활을 딱 쐈으면 딱 맞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활을 딱 쏴서 맞지 않으면 누구 탓을 해요? 예? 예? 남 탓하죠. 내가 잘못 써놓고. 그죠? 일상을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뭐든지를 하면 일단 누구 탓을 해야 돼? 남 탓하고 보는 거예요. 어? 그게 인생이죠. 아시잖아요. 내가 뭘 했는데 일단은 누구 탓을 해야 돼. 근데 활을 쏘면 누가 쐈어요? 내가 쐈어요. 근데 또 이래요.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옆에서 누가 말을 시켜가지고 별놈의 이야기를 다 해요.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래서 활을 쐈을 때 그 가장 기본 철학이 뭐냐면 쏘아서 맞지 아니하면 누구를 돌아봐야 한다?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활을 딱 쏴서 하면 핑계를 댈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래서 달이 부중이면 방구적이 하라 라고 해요. 쏘아서 맞지 아니하면 나를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활쏘기 할 때 선조들이 마음에 품었었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낙타하기 시작하면 끝도 갓도 없어요. 네. 옆에 사람이 이게 독화살에 이렇게 독을 묻혀가지고 픽 쏴가지고 내가 독화살 맞았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요? 누가 독화살 팍 쐈어요. 팍 맞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뽑아내야죠. 응, 그쵸.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누가 쐈는지 찾아. 응. 누군가 나를 험담하는 비난의 화살을 쏘면 어떻게 해요? 누가 했는지 찾기 시작해요. 제일 먼저. 그때 그 순간 자기 몸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를 찾을 게 먼저가 아니에요. 어떤 놈이 쐈든지 만든지 상관이 없어. 일단은 그 화살을 뽑고 가만히 내 몸을 지켜야 돼. 살방도를 찾아요. 근데 자꾸 누굴 찾으면 그 순간에 자기만 상처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게 되게 바보 같은 짓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근데 활 안에 그런 담긴 철학들을 조금 마음에 품으면 무슨 일이 발생을 했으면 일단 나를 한번 더 되돌아보고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에 훨씬 더 이야기하기가 편해져요.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전달할 때도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이 만약에 나는 아무것도 잘못이 없는데 나는 책임이 없는데 자꾸 뭐라고 하면 끝도 갓도 없이 다툼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피곤해져요. 피곤해지면 또 다치는 거예요. 그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힘들어지고 또 계속 스트레스가 쌓여져요. 그러면 수명이 단축되는 겁니다. 그래서 활쏘기를 할 때 저는 인문학적 가치를 이 세 가지로 가요. 그래서 통인고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 통자는 통할 통자. 동의보감에 핵심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통즉 불통이요, 불통즉 통이라. 그래서 앞에 보시면 앞에 통은 통할 통자예요. 뒤에 통은 아플 통자예요. 통하면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불통. 통하지 않으면 이게 아프다는 거예요. 몸에 피가 이렇게 돌잖아요. 피가 돌고 있어요. 근데 딱 막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많이 아파요. 그게 많이 아픈 거예요. 이게 피가 흘러가다가 뇌에서 딱 막히면 뇌출혈. 응, 터져. 그다음에 심장에서 딱 막히면 심장? 마비나? 그래서 스탠스 시술 주변에 하시는 거예요. 주변에 친구분들 나 스탠스 2개 막았어, 3개 막았어 이렇게 주변에 안 계세요? 막히니까 스탠스 시술을 여기 다리 쪽에서 해서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끼워 넣어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게 스탠스 시술이에요. 2개, 3개 정도 박아서 확장을 시켜서 혈액이 잘 돌게 하는 거예요. 막히면 죽는 거예요. 통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자기 몸도 그런데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행도 위아래 상하 좌우가 골고루 의견이 통해야 아프지 않는 거예요. 아프면 어딘가 막힌 거예요. 그걸 알아요. 내 몸에서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일단 막힌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활과 화살이 막히지 않고 제대로 통했을 때 오이구야 너무 가깝네요. 활과 화살이 막히지 않고 지 안에서 했을 때 너무 당황하지는 마셔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활 쏘고 특강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놀라지는 마시고. 그래야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화살이 제대로 가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막히면 어느 한쪽이 활이 너무 강하거나 화살이 너무 약하면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자기가 생각했었던 곳으로 화살이 날아가지가 않아요. 그게 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이에요. 이게 질긴 인자예요. 자기 몸에서 이렇게 질긴데 어딜까요? 발목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깨끗하면 이렇게 인대 그러잖아요. 그 인대의 인자가 질긴 인자, 저 인자를 써요. 질기고 질기게 버티는 게 인자예요. 저 인자 자체가. 끈질기네. 그쵸, 끈질긴다 하는 거예요. 활을 당겨서 버티는 거예요. 버티면 힘들지. 그쵸, 힘들죠. 그래서 우리나라 활에는 이렇게 손가락에 깍지라는 걸 껴요. 서양 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당기죠. 올림픽 경기할 때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활은 엄지손가락 하나로 걸어서 엄지손가락 하나만 당기는 방식이. 그래서 이게 깍지예요. 이게 안깍지, 요거는 좀 크다고 숫깍지. 한 2가지 정도의 깍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활에서도 보면은 반드시 이렇게 엄지를 걸어서 쏘는 방식으로 쏴야 우리나라 전통 활쏘기. 그러면 쏜 다음에 앞에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뭐를 해야 한다? 이 고자예요. 이거 되돌아갈 고자예요. 쏜 다음에는 돌아봐야 돼. 화살이 잘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괜히 딴 사람이 맞으면 지나가다 옆 사람이 맞으면 정말 피곤해지죠. 그래서 발시하는 후에는
자기를 돌아보는. 그래서 통인고가 담긴 게 저는 활에 담긴 인문학적 가치라고 설명을 드려요. 직접 그냥 입으로만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직접 활을 쏘면서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 몸으로 기억하고 풀어내는 게 저는 활쏘기 전통시대 때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봐요. 제가 오늘 좀 독특한 장비를 많이 차고 왔죠? 제 몸에 차고 있는 게 동계라고 해요. 동계라고 해서 말을 타고 다닐 때, 근데 사극에서도 많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데, 이렇게 활을 넣는 집은 궁대라고 해요. 그리고 화살을 넣는 집을 시복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쳐서 동계일습이래요. 동계. 아시겠죠? 근데 형태가 좀 많이 달라요.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통계라는 걸 찾아보면 종류가 좀 달라요. 첩계와 통계는 모두 화살통인데 첩계는 너구리와 닮은 형태로 대략 둥근 것 같고 통계는 모양이 둥그런 죽통과 같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뭐를 닮았다고요? 너구리. 자꾸 들어다니. 보시면 너구리 닮지 않으셨어요? 네, 너구리. 이게 첩계예요. 이게 첩계. 우리나라에 지금 유물로 이 첩계만 딱 2개만 국립고궁박물관에 있어요. 박물관에 딴 데 존재하지 않아요. 아마 요거를 차고 이렇게 보는 모습은 아마 처음이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첩계 방식이고요. 요게 세종대는 요 방식의 무기를 썼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도구가 변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요런 지금 스마트폰을 잠시만 드리겠습니다. 네. 요 형태가 쓰지만 불과 한 10년 전에 어떤 폰 쓰셨어요? 폴더폰, 반으로. 자, 그 다음에 그 전에 20년 전쯤, 30년인가? 30년 전쯤, 30년쯤에는 벽돌, 모토로라. 사장님만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요만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뭐 찾어요? 삐삐.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삐삐가 뭔지 몰라. 요즘 애들이 삐삐가 뭐라면 말괄량이 삐삐를 만하나요? 그래. 시간이 지나면서 도구가 진화를. 활쏘기 장비도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를 해요. 자, 한번 볼게요. 짜잔. 아이고, 뒤로. 자, 요게 지금 국립고궁박물관에 있는 네, 똑같죠? 네. 법원에서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요거 단 한 개 있어요. 네. 만드는데 역시 제 사비를 통해서 그러니까 집사람한테 맨날 욕을 많이 먹어요. 쪼버를 만들고 있어. 만드는데 또 이게 또 제가 또 직접 만드는 것도 있지만 전문가예요. 또 이게 가죽 공방에 갖고 와서 이건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건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실험작을 갖고 와서 만든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또 엎어. 시험 제작비만 한 200, 3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좋아하지가 않죠. 어찌됐든 그래서 이 너구리처럼 생긴 형태의 요 시복이 세종대쯤 썼던 장비. 그러면 그 전에는 또 뭐 있었을까요? 요게 태조 어동계. 자, 요 형태. 요것도 사연이 있어요. 자, 요것도 복원품이에요. 요 형태 보이시나요? 저거 지금 사진에 있는 것도 태조 이성계가 원래 살았던 집이 함흥이에요. 함흥에 가면 북한 땅이에요. 봉궁이라고 해서 태조가 조선을 개국한 후에 왕이 살았었던 집을 그대로 꾸며놓고 거기에 태조가 썼던 장비를 전시를 해놨었어요. 근데 6.25 전쟁 전에는 요 사진이 남아 있었어요. 요게. 근데 6.25 전쟁 거치면서 요 유물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확인을 한 결과 없대. 북한 쪽에 확인을 했는데 이게 사라졌어. 사진으로만 남고 지금은 없어서 아이고 그렇죠.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역시 제가 또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데도 어마어마한 시간을 걸려서 그래서 요 형태의 것들은 박물관에도 지금 없어요.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거예요. 요 형태로 활용하고 썼던 장비들. 그 다음에 요 형태의 장비가 시간이 지나면서 또 변해요. 조선 후기에는.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동계 장비가 또 변해서 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하나는 또 보여드릴게 요 화살입니다. 장비를 직접 요 화살도 지금 박물관에는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화살은 요렇게 보시면 요 얼룩덜룩한 거 보이세요? 요건 꽝깃을 써요. 꽝의 깃을 쓰는데 요건 좀 다르죠. 크죠? 예, 넓고 색이 또 다르죠. 위에 검은색, 밑에 흰색. 이거를 반백조우라고 해요. 반백조우라고 해서 독수리의 깃이. 화살을 더욱더 정확하고 바르게 갈 수 있게 깃이 넓은 대우전 방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꽁털이에요? 이거는 독수리 깃이. 네. 요게 일반적으로는 꽁털이고 요게 꽁털이고 요게 독수리. 근데 독수리를 우리나라는 지금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죠? 천연기념물로 지정돼서 잡으면은 끌려가요. 그래서 저는 또 이걸 또 자료를 찾아서 독수리 깃을 필요로 해서 독수리를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3박 4일이 아니라 3달을 쫓아다녔어요. 3달을 쫓아다녀가지고 저기 DMZ 쪽으로 가면 독수리 큰 놈들이 사는 데가 있어요. 철원은 그쵸, 초론강. 초론 쪽에 북한사 쪽에서 이렇게 날라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쪽으로 날라와가지고 많이 주워가지고 다시 날아가요. 하늘에 뜨면 진짜 무슨 글라이더 정도 나가는데 다행히 어느 날 제가 또 죽은 놈 한 마리를 발견해가지고 그것도 문화재청에 또 연락해야 돼. 연락하고 그다음 거기서 깃 수거해가지고 만든 게 그래서 요것도 우리나라에 지금 한 개밖에 없어요. 진짜 제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요 형태로 화살이 깃이 넓으면 화살의 저항은 높아져요. 왜냐하면 공기를 뚫고 가야 하니까 깃이 넓으면 저항력이 많이 안 써요. 근데 정확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정확하게 상대방을 공격할 때는 요 반백적으로 씁니다. 앞에 보셨던 태조 이성계가 썼던 화살도 보세요. 자세히 보면 흑백인데 위에가 검은색이고 밑에가 흰색이에요. 반백조. 그리고 기록에 보면 조선시대 때 썼었던 무기들 중에 화살을 정확하게 쓸 때는 이 맹종, 올빼미나 독수리의 깃을 쓰는 경우가 계속 보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게 무예도보 통지에 실려있는 그 동계 입수를 사용한 장비 모습인데 위에가 검정, 밑에가 흰색. 이렇게 흔적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습니다. 근데 화살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전투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이런 독특한 또 화살이 있어요. 조선시대에 썼던 화살이 보이세요? 요 화살은 관이전이에요. 요것도 역시 우리나라 박물관에는 지금은 거의 없어요. 요거는 죄인을 상징할 때 썼던 꿰뚫을 관자, 그 다음에 귀이자. 귀를 꿰뚫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 이렇게 꼽아요. 돈이 없어서 하나만 만들었어요. 요렇게 해서 죄인을 상징을 해요. 요렇게 해서 손을 뒤로 묶고 이렇게 끌고 다녀요.
그게 조리돌림이에요. 조리돌림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그게 조리돌림. 그리고 군문요시라고 해서 군영의 문에서는 홍산문처럼 생긴 군영의 문이 있어요. 그 위에 밧줄을 딱 걸어요. 밧줄을 걸어서 상투를 튼 거에다가 묶어요. 그리고 귀를 이렇게 해서 만든 상태에서 목을 쳐요. 그게 군문효시. 그러면 그 밧줄을 끌어당겨서 군문에 대롱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형태가 군문효시예요. 그때 썼던 네. 그게 남아있는 기록이 천주교 박해도에서 그래요. 유행록가라고 갈매모세에서 군문 효수형 나왔어. 천주교 지금 성지 답사하시는 분들 계시죠? 천주교 하시는 믿으시죠? 네. 갈매모 성지 아시죠? 네네. 네, 가보셨죠? 대단하죠. 네. 갈매모 성지가 어디 있어요? 보령 대천. 네? 보령. 보령. 네. 왜 보령에서 여기 유행록가 성인이 돌아가셨을까요? 충청 수영이 거기 있었어요. 충청도에서 수영이라고 해서 수군 기지가 있었던 게 거기에 오천. 거기에서 네. 해미는 그럼 뭐예요? 해미는 육상성. 충청도. 육성. 그러니까 근데 해미가 수사가 저기 거주하고 있어요. 수사가 그게 시기가 지나면서 지역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이 통제형을 만들잖아요. 통제형을 만들 때 처음에 이 삼도수군 통제사로 돼서 통제형 만든 곳이 한산도예요. 근데 거기가 칠전해전으로 다 불타요. 그럼 통제형이 옮겨요. 어디로? 여수 쪽으로 옮겼다가 고금도로 옮겼다가 계속 옮겨.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변하면서 수영의 장소가 바뀌기도 해요. 충청 수영이 있다가 충청도 쪽보다는 이제 그 조선 말기에 이양선들이 계속 침입해서 들어와요. 그것 때문에 수영을 강화도로 그걸 이제 통호영 시대라고 표현하는데 시기에 따라서 방어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공간으로 수군 기지가 옮겨져요. 그래서 어천으로 있었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공간이 조금씩 변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영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에는 명령영자가 써져요. 그리고 뒤쪽에 그 부대의 이름이 써져요. 그래서 전투가 발생을 하면 통신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저쪽으로 공격을 해라. 그럼 이 부대는 저쪽으로 가라. 라고 하면 요거를 들고 간 부하가 갖고 가서 이야기를 해야 이야기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쵸, 연락병. 연락병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만약에 적의 간첩이 야 그쪽으로 공격하라고 했어. 그러면 망하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신표로 갖고 다녀요. 일반 장수는 여기에 명령영자가 있어요. 국왕은 여기에 믿을 신자를 써요. 그리고 앞에 믿을 신자가 딱 들어가서 신전이라고. 화살이 그런 상징성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보이시나요? 이게 기상 김중군 풍속화인데 기상 김중군이라고 그러니까 조선 말기에 엽서 그림을 만들어요. 엽서 그림을 그려서 팔아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신 분들은 이렇게 엽서 사가지고 선물 많이 주시죠. 조선 말기 때도 외국에서 선교사들이나 관광객들이 조선에 오면 이런 엽서를 사려고 해요. 근데 이걸 직접 손으로 그려가지고 팔았던 최고의 화가가 기산 김중군이에요. 수만 장이 나가서 외국에 지금 다 전시돼 있어요. 당대상 조선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풍속화가.
그 중에서 죄인이 죽으려고 갖고 갈 때 이 귀에 꽂았던 보이세요? 이게 관이전이었어요. 그전에는 관이전이라고만 쓰면 뭔지 몰라요. 그래서 뭐냐면 조선시대 때 장수가 군사행렬을 하잖아요. 그러면 장수가 있는 자리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영전하고 관이전이 있어요. 요게 있는 위치 뒤에 바로 장수가 있는 거예요. 군사행렬이 길게 이어지잖아요. 그게 장수의 힘과 권한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가 어디 있나 이렇게 구경하고 싶으면 그거 위치만 찾아도 돼요. 계속 갈게요. 짠. 자, 요게 이거 이제 요게 이제 그 병자호란 후에 또 동계가 한 번 변해. 요거는 제가 차마 짐이 많아서 여기까지는 안 못 가져왔어. 세 번의 변화를 거치면서 그 다음에 요게 또 한 번 조선 말기로 변해요. 그때는 이 손바닥만 해져요. 완전 의장 형태로 변했어. 그게 왜 그런지를 이해를 못하면은 유물이 변화상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박물관에 그게 있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 왜 그게 그렇게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로 어떤 시대에 썼는지까지를 이해를 해야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제 손에 보이는 것처럼 이게 뭐라고 그랬었죠? 깍지 있죠. 요게 조선시대 국왕 초상화 어진이. 조선시대 기록화에서는 국왕의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국왕하고 왕은 일반 사람들하고 존재가 달라요. 이 사람들은 하늘하고 소통하는 존재. 이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기우제, 기청제 누가 지내요? 국왕이지. 왕하고 하늘과 소통하는 존재가 국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그림에 그릴 수 없어요. 근데 딱 조선시대 그림에서 국왕이 등장하는 두 가지 종류의 그림이 있어요. 첫 번째가 국왕의 초상화예요. 어진. 예. 초상화니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은 못 그리는데 중국 사람은 그릴 수 있어요. 명나라나 청나라의 사신들이 내려와서 자기들 사신 관련 행사 일을 관련해서 그릴 때는 조선은 제후국이니까 제후니까 왕이니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딱 등장을 해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기록화에 왕 궁궐 기록한데 왕이 없어요. 잘 봐보세요. 왕은 없고 자리만 있어요. 왕은 없고 말만 있어. 근데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상징성이에요. 그 중에서 철정 어진입니다. 우리나라 국왕의 어진이 27장이 있었어요. 근데 역시나 6.25 전쟁 때 불이 나요. 부산으로 다 피난 갔다가 방화는 아니고 실수로 불이 나서 조선시대 국왕 어진이 다 불타버려요. 그리고 4점이 살아남아요. 그 중에서 철종은 어진이 반이 나요. 반만 불타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림은 세밀하게 자세히 봐야 돼요. 철종 어진의 손가락을 보면 뭐가 껴져 있어요? 깍지가 껴져 있어요. 그냥 이거 불났네 안타깝네 하고 지나가면 안 보여요. 근데 요걸로 또 알 수 있는 사안이 또 있어요. 왼손에 꼈어요? 오른손에 꼈어요? 그러면 그렇죠. 왼손잡이일 가능성이 99%. 조선시대 어떤 사료도 국왕이 왼손잡인지 오른손잡인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철종은 왼손잡이. 철종이 보통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왕이 돼요? 그렇죠. 강화도니. 왜 강화도니? 쫓겨나세요? 강화도 살았으니까. 아니 15가지 그냥 맨날 강화도에서 그냥 물고기 잡아먹고 풀에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족보를 쫓아가 보니까 철종이 사도세 자손이에요. 근데 이렇게 쫓아가 보니까 신하들이 가장 부리기 쉽고 가장 안정적으로 관리할 국왕이 이 사람을 갑자기 왕이 돼요.
자, 어제까지는 내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었어. 근데 내일은 내가 왕이 돼. 난감하네.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감한 게 되는 거예요. 난감한 애가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처음에? 안 한다고요? 이미 왕이 됐는데? 이미 왕이 됐어요. 그냥 어제까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냥 내일은 공주가 되시는 거예요. 프린스가 되죠. 프린세스가 되시는 거예요. 연습국에서는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하죠. 이거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안 한다고 하는 순간 학식이 없고 그래서. 예, 안 한다고 하는 순간 모든 신하들이 차라리 저를 죽이옵소서. 왜냐하면 조선시대 왕들이 제일 힘들 때 하는 그 정치적 행위가 그거예요. 영조가. 그 다음에 가장 극단적으로 보였던 국왕이 선조예요. 선조가 임진왜란이 발생하고 도망가요. 방금 같이 하죠. 이제 도망을 가는 몽진이라고 하는 평양으로. 근데 평양까지 쫓아와. 일본 놈들이. 쫓아와. 그럼 어떻게 해? 또 도망가. 또 도망가. 어디? 해주로 도망가. 또 와. 어떻게 해? 의주로 도망가. 의주로 도망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이제 중국으로 가요. 그 중국으로 가야죠. 이걸 논의를 해요. 중국으로 가. 나 더 이상 힘들어. 나 중국으로 갈래. 신하들이 어떻게 할까요? 가면 안 된다고 하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조선이 없는 거예요. 왕조 국가이기 때문에 국왕이 이 땅을 국경선을 넘는 순간 조선이라는 국가가 사라지는 거하고 동일해. 그게 조선시대 때 발상이에요. 기본 개념이. 그러니까 못 가게 막는 거예요. 못 가게 막았어. 다행히 이제 평양을 탈환해서 일본군이 저기 부산으로 가요. 그럼 다시 와요. 올 때 힘들어. 힘들 때 선조가 뭐라 했을까요? 에이, 나 왕 못 해먹겠다. 나 왕 안 할래. 나 왕 안 할래. 맞죠. 그러면 신하들이 이제 뭐 광해군도 있고 아, 임해군도 있고 있으니까 신하들이 아이고 그러면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왕 그만하시고 편하게 잘 쉬십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다음날 안 보여요. 삼족이 안 보여. 맞아요. 깨걸락하는 거야.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안 보여. 그래서 나 왕 그만할래. 그걸 양위소동, 선위소동이라 그래요. 이게 가장 극단적인 이 정치 행위. 응? 그때 만약에 그냥 쉬십시오 라고 하면 이 신하는 어떻게 될까요? 안 보여요. 이건 불충한 죄인이야. 불충한 죄인이야. 안 보여요. 그러면 신하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니 되옵니다를 외쳐야 돼. 석고대제하면서. 그쵸? 그러면은 후대를 잇는 세자는 석고대제를 하는 거예요. 석고대제를 어떻게 하냐면요. 머리 풀고 소복 입고 그렇죠. 국왕이 자고 있는 그 공간에 앞에 멍석 하나 깔고 무릎을 꿇고 땅을 치면서 제발 아바마 그거 명의는 거둬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장 처절하게 했었던 국왕이 영조예요. 사도세자가 뒤주 속에 갇혀 죽죠. 그쵸. 근데 그 짓을 사도세자가 5살 때부터 해요. 5살짜리 애가 뭐를 알아? 무슨 말이야? 그럼 왕이 영조가 나 이제 왕 그만할래. 이거를 거짓말이야. 그쵸 거짓말을 5번인가를 해요. 5살 때부터 15살 때까지. 끄떡하면 나 왕 못해? 그럼 신하들은 어떻게 할까? 그러면 그걸 해필 엄동설안에 해요. 12월에 12월에 그거 속옷 바지 입고 눈이 펄펄 내려 막 영하 15도 20도야. 그러면 애가 어떻게 될까요? 애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사도세자가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그런 정신병을 알았어요. 좋은 군주임에도 왜 이게 여기까지 왔지? 어쩌다가 이게 어찌됐든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역사 안에는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철종도 사도세자의 손이 근데 왕이 됐어. 왕이 되면 할 게 없어.
아니 어제까지 그냥 속골뱅이고 그냥 맨날 낚시하러 다니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왕하라고 하면 왕을 할 수 있겠어요? 조선시대 왕은 제왕학을 배워야 돼요. 제왕학이 따로 있어요. 세자는 세자 교육이 있어요. 동궁이라고 해서 동궁에 맞는 교육을 해야 돼. 근데 못해. 그냥 바보 천치가 앉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잘하고 싶죠. 내가 이제 왕이니까 열심히 해보겠다. 라고 해서 개혁 정책을 막 추진을 하려고 해요. 근데 신하들이 그걸 보고 있어요? 뭐랄까요? 웃죠. 거기서 지죠. 저까지 쥐가 1년도 못 가서 박살이 나요. 그리고 자포자기 상태로 빠져. 그래서 빨리 죽어요. 할 것도 없고. 어진을 그릴 때 자기의 마음을 이 깍지에 담은 거예요. 활을 깍지를 쏘고 깍지를 끼고 가장 잘 쐈던 군주가 누구였을까요? 조선시대 때? 정조. 그쵸, 정조. 정조가 사도세자의 아들이. 자기하고 혈족인 정조를 닮으려고 가장 애썼던 군주가 슬프지만 철종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혈족이면서 가장 조선 후기에 강대하게 구축했었던 군주가 정조였어요. 자기도 활쏘기를 잘 하고 싶었고 정조를 지켰었던 특수부대 이름이 장룡룡이에요. 그 부대처럼 총위영릉이라는 특수부대를 만들어요. 근데 해산돼. 신하들이 다 무력화시킵니다.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이 그림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옆에 뭐 하나 붙어 있죠? 조선시대 환도예요. 환도 칼. 고리환자 칼이에요. 근데 보세요. 좀 독특하게 차고 있지 않으세요? 제가 보면? 예, 그쵸. 눈썰미가 예리하세요. 소시 쪽에 아주 엄청나셨을 것 같은데. 공부 못했어요. 예. 조선시대 칼을 이렇게 손잡이가 뒤로 가겠죠. 이유가 있어요. 자, 저기 먼 거리에서는 활을 쏘는 거예요. 저기 와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요게 조선의 비밀 무기인 편전입니다. 조각편자를 써서 작아요. 그래서 애기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요분들한테는 요 개그가 먹힐 수도 있어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떠도 그쵸, 꼭두가 없으면 못 먹어. 제가 요즘 즉강할 때 요 개그를 쓰면 개그가 뭔지 몰라. 이제는 이제 아시는 분들 계시네. 몰라요. 예. 어찌됐든 이 꼬부가 없으면 꼬부가 요즘 사람들 꼬부가 뭔지 몰라. 그렇죠. 그걸 몰라요. 뭐냐면 요게 되게 무서운 화살. 작아요. 요런 화살이 크게 날라와도 날라오면 피할 수도 있어요. 보여요. 근데 요 화살은 안 보여. 작으니까. 일반 화살이 초속 65m/s를 날아가요. 똑딱하면 65m 가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똑딱하면 85m 나요. 그래서 요거는 철갑도 뚫어버려요. 작으면 못 쏘겠죠. 그래서 요걸 맞은 사람은 그래요. 저 사람들의 활은 얼마나 도대체 작은 겁니까? 그래서 꼬부가 필요한 거예요. 꼬부가. 요게 꼬부예요. 그렇죠. 하면은 안 날라가죠. 이게 어떻게 입으로 분다고 날라가겠습니까? 예? 어린 반프로치도 없죠. 요걸 입으로 분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꾀돌이셨는지가 또 나오십니다. 요거를 또 이렇게 우리 꾀돌이를 요렇게 또 우리 꾀돌이 선수님들은 요렇게 특강할 때 편전을 쏘는 강사는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저기 나타나. 그러면 먼 거리 있으면 요렇게 해서 쏘는데
화살을 쏘면 편적을 쏘면 화살은 날아가고 통화는 손에 있어요. 상대방은 저 화살을 주워도 못 쏴요. 그쵸. 요게 있어야만 쏘는 기법을 알아야만 쏠 수 있는 게 화살. 자, 전투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화살이 막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화살이 니꺼 내꺼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적의 화살도 떨어지면 뽑아서 다시 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국지에서 적벽대전을 집중하시죠. 그래서 적벽대전 전에 딱 유비가 송건한테 하잖아요. 아, 이 강의가 이제 적벽대전까지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적벽대전 때 유비가 딱 오나라 송건한테 딱 얘기하잖아요. 나 니랑 같이 싸울래. 동맹 맺자. 송건이 뭐라 그래요? 거기서 탁 쳐요. 니 병력도 없고 내가 니랑 뭐하러 싸우노? 가라. 그래요. 그래서 딱 하나의 제안을 던지잖아요. 일주일 안에 화살 20만 말 갖고 와. 그럼 내가 받아줄게. 예? 그쵸? 기억나시죠? 네. 그때 이제 우리의 또 호프 제갈량, 예, 제갈량이 또 나오시죠. 제갈량이 어떻게 하십니까? 응? 적벽강에 쫙 밤에 안개가 쫙 끼었을 때 배 한 척을 허석을 잔뜩 세워가지고 북을 막 쳐요. 조조군이 거기다 대고 막 화살을 쏴요. 요 정도 이제 차니까 배를 돌려서 가요. 그리고 딱 송건한테 제갈량이 부사를 탁 펼치면서 이 정도면 됐지 않나? 한 100만 발 뺏기다. 우리 동맹 맺는 기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걔들도 사투리 써요. 중국의 사투리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사투리가 6개. 광둥어하고 예. 그 다음에 이 위쪽에 쓰는 이 사투리가 달라요. 그 다음에 전체 사투리 숫자가 100개가 넘어요. 저 위쪽에 사천 위쪽에 쪽으로 가면 중국어인데 뭔 말인지 몰라요. 집에서는 아예 언어가 다르요. 제가 저 깔끔한 넘어가면 뚱봉에 떼까고 한 마리 날라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쭉 할머니가 깔끔하게 간 뒤에 거기에 뚱봉에 떼까고 한 마리 있더라고. 까마귀. 웅덩이 뭔 말인지 모르시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면 저는 이제 귀로 딱 들어와요. 다 이해하니까. 근데 제 3자가 들으면 저게 뭔 말이지? 사투리예요, 사투리. 그러니까 저 할매가 깔끔하건 언덕길을 깔끔하기로 깔끔하걸 넘어가면 뚱벙이 조그만 호수를 뚱벙이라고 해요. 뚱벙에 떼까우는 새를 말해요. 주로 검은색 새를 떼까우라 그래요. 까마귀나 뭐 등등등이에요. 그러니까 요 대충 내용을 모르면은 저 양반이 도대체 나한테 뭐를 시키는지를 몰라. 예, 깔끔하게 뭐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막 깔끔하게 뭐 이래. 제주도 가면 이제 더 이제 힘들어져. 왜 제주도 이게 사투리까지 가면 이게 역사를 하려면 이게 다 알아야 돼. 왜냐면 궁금하거든. 궁금하면 봐야 돼. 보면 거기서 또 뭔가가 또 진행이 돼. 제가 이제 다음 지금 논문 한 편 또 써서 투고한 게 제주도 관련 논문인데 어찌됐든 제주도 꼬랑지 말이 없어요. 마씨 해서 뒤에 꼬리가 날아가요. 제주도 말들은 뒷말이 날아가요. 이게 목포 쪽에서도 뒷말 날아가는 게 있고 부산 쪽에서도 뒷말 날아가는 현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람이 하도 세니까 말을 하면 뒷꼬리가 싹 날아가는 거예요. 요즘 현상 나타나는 데가 또 있어요. 비행기 소음 때문에 이착륙 때문에 소리가 커진 공간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 목소리 톤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뒷말이 날아가는 현상이에요.
왜냐면 이야기에다가 비행기 뜨면 이래 돼요. 진짜예요. 서울대 농대가 그래서 저기 본교로 옮긴 거예요. 진짜예요. 아, 예, 맞습니다. 여기 농대 출신 있으세요? 농대 제가 그 근처에서 살았어요. 농대에서. 수원 고농. 예. 서울대 농대. 있잖아요. 네, 농대가 거기 있었어요. 거기는 이 보면 이게 비행기가 지나가 이렇게 가면 보면 비행기 바쿠가 보인다니까요. 바쿠가. 그래서 비행기가 이렇게 이착륙을 하면 이렇게 잉 하면 교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다가 자 지금부터 해서 일단 윙 하면 그리고 휘 가고 또 하다가 또 잉 여기 그 수원은 그 기동 이 대응 방 발진치지. 북한에서 한 대가 딱 뜨면 여기는 두 대가 떠요. 아니 왜 여기까지 있지? 비행기가 두 대가 떠야만이 한 대가 공격을 받으면 떨어지면 나머지 한 대가 잡을 수 있으니까 저쪽에서 한 대가 뜨면 무조건 이게 두 대가 뜨는 거예요. 저쪽에 두 대가 뜨면 이쪽은 네 대. 저쪽에 6대 뜨면 이쪽에 12대가 떠요. 왔다 갔다 밸런싱 하다가 이쪽에 성남에도 비행장이 있죠. 근데 비행장 여기는 성격이 좀 달라요. 뭐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요런 독특한 꾀돌이형 무기를 썼던 활쏘기의 달인들이 조선시대의 핵심적인 우리의 활쏘기였습니다. 어찌됐든 자 이제 또 현전 얘기를 했고 보름을 좀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네. 자 이렇게 깍지를 끼는 모습들 이렇게 그림으로 사진으로 보면 조선시대 때 기록화에도 보면 이 자세히 봐요. 그림을 박물관에 가면 그냥 아 저게 그 그림인가 보다 라고 보시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그림 한 점을 보고 저는 3박 4일을 보라고 얘기를 해요. 3박 4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만. 제가 그래서 제 제자들한테 제 제자 중에 그 그림 그리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프랑스로 유학을 가는데 어디 가면 거기 뭐 박물관들 미술관들 많은데 봐서 15일을 봐라. 작품 하나를. 걔가 직접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안착을 해서 지금 그림 잘 그리고 있어요. 정밀하게 세밀하게 보면 자 이게 2,3장군 초상화예요. 2,3장군 초상화에 보면 손가락에 보여요. 보이세요? 예. 깍지 끼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이거 못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세히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저 칼집이 조그만 작은 칼을 쓰는데 노란색에 검은색에 얼룩덜룩하죠. 이게 데모가 돼요. 데모. 거북이 뜬 거지. 바다 거북이를 데모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 못 만들어요. 왜? 역시 천연기념기. 그거 잡아가지고 자르는 수가 바로 끌려가십니다. 근데 또 그거를 또 저는 또 만들고 싶잖아요. 근데 못 구하겠더라고요. 돈 들어가요. 그쵸, 돈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제가 플라스틱 주물을 또 비슷하게 만드는 걸 또 방법을 찾았어요. 이렇게 색깔을 알록달록 넣어가지고 또 그걸 또 주물 또 플라스틱을 또 만드시는 분을 쫓아가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겠냐. 아 근데 역시 주물 하나 이거 본 하나 뜨는 데가 본 하나 뜨는 게 100만 원이야. 왜냐면 그걸 하나 뜨고 저만 쓰고 그만이잖아요. 이걸 막 사람들이 많이 쓰면 단가가 떨어지는데 아 그래서 참 쓸데없는 짓을 집에 주물 이게 돈만 몇 개가 있어요. 많이 만들어 놓으면 좋아. 구성들이 좋아. 그걸 다 기억을 돈 할까요? 벌잖아. 팔면 돈이 얼만데. 그냥 그거 고철값도 안 나가겠더라고요. 모르니까. 어쩌면서 이제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은 그쵸. 어찌됐든. 자, 어찌됐든 계속 가봅니다. 자, 이게 청나라 걸륭제 어진. 걸륭제 어진에도 보면은, 보이세요? 깍지가 보여요.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깍지는 아니고, 만주 깍지라고 또 제가 또 만주 깍지를 또 힘들었어요. 구한 지 이게 일주일 됐어요. 요게 만주 깍지. 우리나라 깍지하고 좀 달라. 재질이 뭐 뿌리인가? 뿌리, 속. 이거는 우각에서 흑우 뿔로.
근데 사슴뿔로 만들어요. 사슴뿔 녹용 좀 자주 보셨죠? 네. 또 어디가 없다나? 제가 방금 분명히 들고 있었는데 그 밑에 들어간 거 아니야? 불러서 또. 뭐하는데 넣으니까 봉투 안에다 봉투에다 넣었을까요? 손에 끼워주시고 손에 계셨잖아. 아니요 이게 아 여기 혹시 이런 어찌됐든 그거는 깍지를 끼고 깍지를 짠짠 이렇게 껴서 혓바닥이 없어요. 혓바닥이라고 표현하는데 혓바닥이 없어서 요걸 요렇게 해서 일자로 해서 중국 사법에서는 엄지손가락이 장전 긴 화살을 쏠 때 아주 특성이 좋아서 이 상태에서 당겨서 요렇게 써. 그래서 중국 활쏘기에서는 정확한 한 손가락이 펼쳐져요. 일본 깍지도 있어요. 이게 문화적 차이예요. 어떤 게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다고는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일본은 활 장갑을 껴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일본이 요맘때 일본 가보시면 그거 어때요? 엄청 습해요. 습해가지고 사방이 이끼야. 나무가 막 곰팡이에 이끼에 그냥 에어컨 없으면 뒤진다니까요. 그 나라가. 요렇게 해서 깍지로 요렇게 걸어서 요렇게 써. 그래서 활이 커요. 대나무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요 활을 만들 때는 그 민어 왜 좋아하세요? 민어 아주 한 요맘때쯤 딱 봄에 딱 그 살 뻗다단히 올라가가지고 딱 이게 통통한 놈 하나 딱 잡으면 민어 좋죠. 그다 막걸리 살짝 아주 그립네요. 어찌됐든 우리나라 활은 민어 불에로 풀을 만들어요. 민어 불에라고 악교가 아니라 그걸 어교라고 해요. 악교는 동물성 풀이에요. 그래서 뼈다구들 소, 말, 돼지 뼈하고 힘줄하고 푹 과가지고 그 사모님이 가끔씩 이렇게 어디 멀리 가실 때 이렇게 끓여놓고 가시는 거 있죠? 그렇죠. 곰탕이라고. 곰탕 끓이실 때 조심하셔요. 어디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래, 그쵸. 일주일 동안 그거 곰탕만 드시는 수가 있어요. 그 곰탕 못 끓이시게 하셔야 돼. 그 곰탕을 끓이다가 바짝 졸이면 끈적끈적해져요. 그게 악교라니까요. 아까 어기라니까. 아이 그거 그러니까 소한테는 나오는 게 그래서 요거는 요 특성이 굳으면 단단해져요. 돌처럼. 그래서 요거는 옛날 가구 농은 다 악교로 이렇게 붙여요. 그 빈틈도 다 채워져요. 근데 요거는 많이 휘어야 돼. 이 많이 휘어놓으면 배워보세요. 어디가 많이 변해요? 요 부분이 삼삼이라고 해요. 삼삼이. 활에도 부위마다 이름이 다 있어요. 여기가 중통, 그 다음에 뭐 도고자, 고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제일 많이 변형이 되는데 보이세요? 요 부분을 삼삼이라고 해요. 이 삼삼이가 이 부분이 어떻게 돼 있냐면 바깥쪽은 이 안쪽은 솥불이 돼 있고 요쪽에 대나무하고 뽕나무가 요렇게 끼어 있어요. 요 부분을 소 힘줄로 소힘줄을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그 사이를 어교로 붙여요. 어교는 민어 불에. 이 민어 이게 요즘은 민어 불에 구하기도 힘들어요. 왜? 사람들이 민어 불의 맛을 알았어. 민어 불에도 먹어요. 이제 예전에 안 먹고 생선집 가면은 민어집에 가면은 그거를 그냥 주라 하면 줬어요 아줌마가. 근데 이제 안 줘. 돈 주고 사가요.
거기다가 깨소금 해가지고 소금 딱 해서 그게 얼마나 꽃인데. 그래서 하얘. 민어가 이렇게 불에 가면 어떤 역할? 그쵸. 이게 야가 이렇게 숨쉬고 이렇게 있다가 아 나도 이제 고기를 먹고 싶어 가면 여기다가 바람을 넣어야 하니까 이게 훅 올라갈 때 바람을 이렇게 빵빵하게 채우면 이렇게 부풀어요. 이게 부풀었다 줄었다 하니까 신축성이 좋아. 요거를 잡아다가 물을 살짝 넣고 끓여요. 퍽 과요 과. 곰탕 끓이듯이. 그러면 끈적끈적해지거든. 그거를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요거는 신축성이 있어. 근데 요거의 단점이 뭐냐? 얘가 습기예요. 습기. 장마철에 쥐약이 녹아. 슬슬. 그래서 이성계가 유화도 해군할 때 그걸 또 핑계해요. 유화도 해군할 때 또 4가지의 또 구라를 또 풀잖아요. 그거 다 구라예요. 구라예요. 그냥 구라야. 그거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첫 번째 구라. 그 작은 나라가 뭐 큰 나라를 공격을 하면 안 된다. 뭐 그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장마철에 어쩌고. 그렇죠. 장마철에 활이 망가져서 공격을 못 한다가 그 한 번째 이유예요. 뭐냐면 활을 만들어놨는데 장마철에 습기가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걸 땡기면 부서져 버려. 녹아버려. 그러니까 일본 활이 이렇게 이따만하게 큰 거예요. 불에 민어 불에 풀을 못 쓰고 그냥 대나무로만 만드네. 대나무로. 어렸을 때 대나무로 활 만들어 보셨잖아요. 이렇게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일본도 갔다가 청나라도 갔다가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찌든 어디 가야 돼? 이제 어디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태리를 한번 가볼까요? 어쨌든. 자 활을 쏴요. 활을 쏜 다음에 저기 와. 그럼 어떻게 해요? 저기 막 와요. 그럼 활을 쐈어요. 그럼 저기 안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활이 앞에 있고 그러니까 저기 50호 안으로 들어오면 이게 바뀌는 거예요. 영화는 다 뒤에서 빼더라고. 뒤에서 빼는 게 아니라 이제 앞쪽에서 이제 빼는 거예요. 뺀다고. 저기 나타나면 이제 칼 뽑는 거죠. 제가 또 이 그냥은 또 이렇게 무게가 늘 가면 제가 시범을 보면 얘기를 하세요. 늘 물어봐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예요. 맞으면 죽어요. 그냥 잘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일 때는 칼을 손잡이가 뒤로 가게 해야 편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기록화 보면 손잡이를 다 뒤에 가게 그려져 있어요. 가만히 봐보세요. 그리고 적의 거리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쐈으니까 이제 저기 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칼을 360도 회전형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환도, 고리 환자를 써서 환도라고. 근데 사극에서는 칼을 손에 들고 다녀. 그쵸. 말을 탔는데 장수가 칼을 손에 들고 말을 타. 적이 나타나. 그럼 어떻게 해? 칼을 빼야 돼. 빼야 돼. 그러면 고삐는 놔요. 말은 어디로 가요? 말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지문태가 말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칼을 뽑아요. 내려서요? 내렸어요. 말은 가고 내렸어. 자 칼을 뽑았어. 그러면 손잡이 이 칼집은 어떻게 해요? 버려요. 왜 두 손으로 싸워야 하니까 막 싸워요. 버렸잖아. 근데 전투가 끝나. 그럼 어디선가 칼집이 나타나.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아주 신기해. 아주 신기하죠? 응. 그 칼집 버렸단 말이에요. 어디선가 나타나. 그리고 막 이겼다고 하고 칼을 딱 두고. 이 사람이 아마 분명히 중간에 이게 내가 분명히 여기다 칼을 뒀는데 막 야 나와봐. 씨, 내가 칼집 여기 있어. 이렇게 찾았을 거야. 그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칼은 몸에다 붙이고 다녀. 응? 언제 저기 나타날지 모르겠어. 일본 사무라이들은 사무라이 데스래 이렇게 해서 칼을 이렇게
손잡이가 칼날이 하늘로 오게 이렇게 혁대에 꽂고 다녀. 우리나라는 손잡이가 뒤로 가게 해서 뒤로 가겠잖아. 이게 기본 세트예요. 요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적이 나타나. 그러면 처음으로 쏘는 무기가 화살이 여기까지. 불화살을 왜 쏴요? 보이시나요? 이 앞에 이게 통이 있어요.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게 소리가. 아, 쉬어. 그렇죠. 쉬어. 그렇죠. 그래서 국어 시간에 옛날에 한번 어떤 것에 효시가 되었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 효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효시가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점수가 안 좋아지셨던 거예요. 효시가 뭔지 모르는데 그것에 효시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효시가 뭔지 몰라. 선생도 모르고 학생도 몰라. 그냥 말만 있는 거예요. 이게 효시 명적이에요. 우는 살이. 저기 딱 나타나. 그러면 사람들한테 알려야 돼. 사극에서 칼을 뻗고 장수가 돌려카라 하잖아요. 다 뻥이에요. 다 불화야. 말도 안 돼. 뭐 저기 뭐 한 10명하고 싸워요? 저기 한 1000명, 10,000명 와요. 그럼 우리 군사가 한 10명이 싸워요? 한 10명이면 이렇게 목소리 들리겠죠. 우리 군사가 한 1000명, 10,000명이에요. 많이도 말고 한 1000명만 세울게. 1000명이 좌우간격 1m로 놔둬. 그럼 몇 m? 안 들리게. 1000m. 1000m면 1km예요. 1km. 운동장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골대가 100m야. 100m에서도 야 친구야 이렇게 부르는데 1km에 골키퍼라 하면 공격해요? 쟤가 뭐라 하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나타나면은 적이 나타났다고 이걸 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쏘는 게 아니라 먼 거리 한 100m, 200m를 쑥 날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100m, 200m를 쏘면은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이렇게 맞겠죠.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프면 큰일이 나니까 가까운 거리다 제가 쏠게. 그럼 상상을 하시면 돼요. 이 소리를 이렇게 복사 잘라가지고 복사 해가지고 씩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소리? 태어나서 한번 또 효시 소리 한번 들어보셔야죠. 언제나 들어보시겠습니까? 귀만. 들리세요? 이게 길게 이어져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공격의 시작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공격의 방향. 그래서 효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업 시간에 만약에 선생님이 요 효시를 쏴줬으면 평생 안 잊어먹었어요. 그러면 국어 점수가 탁 올라가가지고 전혀 다른 삶을 또 살고 계실지도 몰라요. 서울대학 들어갔지. 그쵸. 서울대랑 하이파이브 딱 치면 교문에 약 같은 거 붙이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런 문화적인 형태에서 가장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우리의 활쏘기예요. 그래서 이 활만 가지고도 이 1년 내내 이야기를 해도 돼요. 수많은 이야기가 있고 그게 좀 전에 이야기했던 듯이 다 물려 있어요. 워낙에 활을 많이 쐈어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때 문과 시험에서 활쏘기가 핵심거든요. 이 활쏘기를 정말 지독하게 사랑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조선 후기까지만. 그 다음에 심지어 가보병장까지. 가보병장이 그래서 기점인데 신식군대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활쏘기가 가장 효과적이고 보편적인 우리의 전투 기술이었어요. 그리고 마음을 담는 도구입니다. 이것도 들고 가냐? 야. 자, 정조의 활쏘기. 조선시대 군수 중에 태조 이성계하고 정조가 가장 뛰어난 활쏘기 실력을 보여줘요. 요거는 또 어떻게 해서 하느냐? 활을 쏠 때 관역을 점점 작게 만들어요. 활쏘기 관역을. 처음에는 이렇게 큰 관역을 쐈다가 작아질 때는 손바닥만한 걸 써요.
100m 밖에다가 손바닥만한 관역 놔두면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역을 점점 갖고 와요. 천천히. 그래서 30m까지 앞에 둬요. 그래서 정밀하게 쏴요. 그러면서 조금씩 밀게 해요. 그러면 관역이 보여요. 처음에는 안 보였던 게 여기 앞에서부터 천천히 한 방씩 쏘고 가면 100m께 관역 위치가 보여요. 거기다 쏘는. 정조가 그런 사람. 그렇게 정밀하게 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활쏘기의 묘미는 정신을 집중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표적이 작을수록 정신이 전일해져서 아주 집중을 할 수 있어져서 비로소 작은 이 한 마리가 수레바퀴처럼 보이는 경지에 도달한다. 점 하나가 제대로 보고 있으면 이게 이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 쏘는 거예요. 그래서 정조가 정말 뛰어난 신궁이라고 불려요. 보통 활쏘기를 할 때 한순이라고 해서 5발을 쏴요. 한순. 근데 정조가 10순을 쏴요. 10순을 쏴. 10순을 쏘면 몇 발 쏠까요? 50발이겠죠. 그래서 정조가 활을 쏴요. 조선시대 때 시지라고 해서 활쏘기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활쏘기 몇 발 맞았는지, 어디 맞았는지 기록이 있는데 정조가 50발을 쏴요. 50발을 쏘는데 49발까지 다 들어가. 야. 이야. 그리고 마지막 한 발을 안 쏴요. 내가 이걸까지 맞히면 이거는 신의 경지이기 때문에 차마 쏘지 않는다. 겸양의 표현으로. 저 뭐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실 때는 그렇게 뭔가를 살짝 이렇게 좀 남겨두는 미덕, 이거를 찾으시면은 되게 아름다워. 아니 그게 진짜 저는 아름답다고 봐요. 겸양은 미덕이에요. 그렇죠. 겸양은 안 해도 돼요. 실은. 예? 미덕은 발휘하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박수를 쳐주면 되는 거예요. 미덕이니까. 누구나 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미덕을 쌓으면 세상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 미덕을 발휘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비난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잘한 사람한테는 박수 쳐주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해. 근데 이 미덕을 발휘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끌어내려. 훑뜯어. 지글지글해요 좀. 부채도 그랬다. 그렇죠. 뭐 하면 막 끌어당기면. 삼성 없나. 그렇죠. 좀 따사롭게 잘하면 잘한다 하고 못할 때는 좀 응? 그때 꾸중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때가 하지 않나 라고 좀 활쏘기 할 때 이렇게 또 배워보기도 합니다. 자꾸 왜 그걸 가냐. 어찌됐든 그래서 조선시대 때 군사들의 기본 무장 상태예요. 자, 마상평곤을 들고 여기에 활, 화살, 칼 차고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기본적으로 군사훈련 가면 요거 장비를 차요. 심지어 화살 개수까지 정확하게 정의를 내줘. 제가 편전을 쏘고 있는 나름 폼나는 사진입니다. 예, 저예요. 최승이야. 네, 저예요. 최승이. 최수정이라고 감사합니다. 뽀뽀 되십시오. 자, 기록상에 이 좀 전에 보였던 아이고 왜 자꾸 돌아가냐? 기록상에 보였던 이 편전 제일 작죠. 이게 편전의 보세요. 좀 전에 제가 보였던 대로 대롱에다 넣어서 이렇게 발휘합니다. 근데 왜 편전이 그렇게 짧고 이렇게 작은 것들을 쏠까요? 처음에 어떻게 쐈을까요? 없으니까. 없이 사니까. 성에 갇혔어. 저기 막 공격을 해요. 근데 내가 화살이 떨어졌어. 그걸 잘라요. 요렇게 긴 거를 반으로 잘라. 그러면 화살이 들어와요. 그리고 촉을 딱 끼고 지나가는 새를 잠깐 와봐라. 탈 하나 줘가 이렇게 뜯어가지고 붙여.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요 고든 대나무 화살을 얻기가 힘들어. 그래서 북방에서는 호시라고 해서 나무 쌀이나무 때 어렸을 때 쌀이나무 빗자루로 많이 두드러 맞아 보셨잖아요. 아유, 쌀이나무 때 길어가지고. 근데 쌀이나무 때가 또 궁금하잖아요. 쌀이나무 때가 어떻게 생겼나? 북방에서. 제가 또 북방을 갑니다. 찾아봤는데 또 암쌀이가 있고 숫쌀이가 있어요. 진짜 어렵더라고. 무슨 제가 또 신문학 공부를 또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도 좀 빨리 많은데. 숫쌀이가 있고 암쌀이가 있는데 요 남방에서 나는 쌀이는 요렇게 자라. 아, 이는 예, 이만 S라인에 S라인. S라인 막 이래요. 근데 암쌀이 때가 그 달맞이 꽃대처럼 길게 쭉쭉 커. 요걸 잘라가지고 그 화살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목시의 특성이 뭐냐면 요거는 속이 비어요. 대나무. 그래서 스파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활이 날아가면서 춤을 춰요. 이 애들이 이게 딱 쏘면 이게 이렇게 놀아요. 이렇게 물고기처럼 이렇게 놀아요. 하나님 어떻게 허리 힘이 좋아요. 사람이 허리 힘이 좋듯이 화살도 허리 힘이 좋아야 돼. 그래야 이게 코끼가 그래야 사랑을 받아요. 뭔 말이신지는 잘 아실 거예요. 어찌됐든지가 호시는 속이 꽉 차 있어가지고 이 스파인이 없어요. 차지 않으니 꽉 차니까 이게 잘 그러니까 얘가 비거리가 짧아. 비거리. 골프 좀 치셔보셨습니까? 다 해서 그린에서 다 칠 때 비거리가 길어야 하는데 비거리가 안 나와. 그래서 점점 더 요 대나무 죽씨가 밑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대나무가 나는 지역이 딱 한계가 있잖아요. 옛날에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시지 않으셨어요? 촬영산맥 이남에만 대나무가 자라요. 요새는 서울에도 있던데. 요즘에는 서울에도 있는데요. 대부분 다 말라 죽어요. 지들은 못 커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렇게 날씨가 많이 뜨뜻해져가지고 기후 온난화 때문에 그다음에 또 도시가 얼마나 뜨뜻해요. 이게 불을 많이 떼니까 그러니까 좀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다 얼어 죽었어요. 죽순이 안 올라. 죽순이 그때 못 올라. 그래서 체령산맥 이남에서 잘라다가 갖고 올라가서 북방에도 보고 그래. 근데 일반적인 또 산 쪽에서는 그 조리대 아시죠? 복조리 만드는 거. 조그만한 거죠. 예, 조그만 해가지고 얘들은 거칠어요. 거친데 얇아. 그래서 화살로 못 써. 화살 쓰기 제일 좋은 데가 또 그러니까 또 역상을 하려면 집약을 해야 돼. 그래요, 맞아요. 왜냐하면 답사를 답사를 해야 돼. 근데 요즘은 가면 다 아파트요. 미친다니까요. 제가 특히나 전투사 전쟁사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저기 뭐 이게 기록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여기 산을 넘어가지고 여기 물길을 건너서 저기 들어왔을 때 아군이 어느 성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걸 확인하려고 가면 아파트. 거기다가 막 도로가 뚫려 있어. 그러면 어떻게 그림을 못 그려요? 그럴 때 이제 조선시대 지도를 보는 거예요. 조선시대 옛 지도. 지도에서 이제 이런 등등등등 기록들을 찾아야 돼. 어찌됐든 바닷바람을 맞은 화살이 대나무가 좋아요. 바닷바람을 맞으면 튼튼해. 그래서 바닷바람을 맞은 김치가 맛있는 데가 있어요. 여수에 가면은 돌산 갓김치. 그래서 돌산 갓김치가 맛있는 것도. 이 활랭이에다 돌산 갓김치까지 나오는 이 어마어마한 이 지식의 이 향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그 바닷바람을 맞아야 그 해풍을 맞아요. 그 옆에 가면은 시금치도 좋아요. 바닷바람을 맞은 시금치가 겨울에 진짜 그게 보약이. 그쵸. 그 바닷바람에서 그 바다 그 미네랄이 그게 딱 그대로 있어.
무한의 양파. 그렇지. 무한까지 가면 또 힘들어져. 어찌됐든 그 바닷가에서 나는 그래서 한산도에 가면 죽도가 옆에 보여요. 거기에 대나무가 작게 나는 대나무 그 화살을 만든 대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가서 한번 직접 보세요. 재밌어요. 그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찾는 재미들. 그런 게 답사의 재미거든요. 그냥 가서 그냥 관광지 가시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런 답사들 하나의 작은 포인트 가지면 아 이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찾는 소소한 재미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오래 남아요. 그냥 줄 서가지고 깃발 하나 들고 아 다 도착합니다 막 이리 가시면 정신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죠? 어찌됐든 자 계속 가볼게요. 편전의 강점이 짧아요. 안 보여요. 그리고 관통력이 좋아요. 그래서 이 여진족하고 싸우다가 이 긴 화살을 쏘면 막 이렇게 장난을 쳐요. 옛날에 145m 지금 활 쏘면 활 쏘는 데 가서 구경을 해보세요. 화살 날아가는 게 보여요. 그리고 관역증 갈 때 가면 화살이 힘을 잃어요. 그러니까 관역에 툭 막는 거예요. 떨어져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말에 한량들이 활쏘기 할 때 이 화살을 때리는 직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 관역 앞에 개자리라고 살자리에다가 무겁에다가 땅을 파고 사람이 하나 들어가 앉아있어요. 활을 딱 쏘면 뿡 튀어나와가지고 화살을 쳐요. 왜? 그게 노는 거예요. 별스럽게 노는 사람들 있죠. 아이고. 그게 직업이에요. 그래서 관역에 이렇게 멀다 짭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화살이 가깝게 딱 떨어지면 톡 쳐서 맞춰줘요. 이쁜 사람이 맞춰주기도 하고 저 사람 괘씸해 나한테 뭐 안 해줬다 그러면 톡 쳐요. 못 맞게 하는. 못 맞게. 그걸 놀이처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활놀이로. 특수한 날. 어찌됐든 그렇게 하듯이 어느 정도 비거리가 넘어가면 화살이 이제 힘이 떨어져요. 그러면 여진족이 우리나라가서 요런 장전을 쏘면 피해보고 다 했네요. 근데 조선 군인이 요 편전을 쏘기 시작한다. 그럼 도망가기 시작했다. 근데 요건 철갑도 뚫어버립니다. 관통력이 엄청 좋아요. 요걸로 지금 쏘면은 제가 쐈을 때 관통력이 얼마나 좋은가 또 실험을 해봐야죠. 우리는 또 이 폐차장을 가가지고 자동차 앞유리를 뚫어버리냐 안 뚫어버리냐를 또 그걸 해봤죠. 뚫어버립니다. 요거는 튕겨요. 요거는 튕겨요. 튕기는데 자동차 앞유리 엄청 두꺼워요. 그리고 강화 유리처럼 부딪히면 와사삭 안 깨지고 이렇게 안에 그 금가듯이 바자자자자 이렇게 돼요. 에? 특수일이에요. 근데 요거는 얘는 뚫어버려요. 어마어마하게 센 게 조선의 편전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금비 체급을 입고요. 외국에 요것들이 전파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북방에서 경계 지역에서 편전을 쏘지 마라.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다음에 외구들이 볼 수 있게 부산포 이쪽에서도 쏘지 말아라. 군사 훈련할 때만 조심스럽게 써라 라고 보호했었던 게 편전 소리예요. 해외 기술 유출. 요거는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조선의 편전 기술이 하도 뛰어나니까 물론 비슷하게 저기 그리스 쪽에 이제 그리스까지 갑니다. 솔레라리온이나 뭐 그 일본에서 관시라고 해서 편전하고 비슷한 화살을 쏘기도 했었어요. 근데 깊게 오래 가지 못해요. 의미를 잘 확인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문과시용 종목으로 편전을 넣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 황제가 조선 군관이 연행사로 호위무관으로 가거든요. 가는데 불러요. 니들 편전 쏘는 거 가르쳐줘. 보여줄까요? 안 보여주죠. 안 보여주는데 그 다음날 청나라 황제가 또 불러요. 중국의 황제는
거리를 엄격하게 지키게 돼 있어요. 백보 안에 들어가려면 그걸 통과해야 돼. 그래서 폐옥을 차게 돼 있어. 신하들이 몸에 이렇게 이 폐옥들 이렇게 막 이렇게 관복에 막 이렇게 막 차는 거 있잖아요. 놀이개처럼. 그게 다 소리 나는 도구예요. 움직이면 그게 소리가 나요. 그래서 황제가 50호까지 진입하라. 그러면 50호까지 오를 수 있어요. 10호까지 진입하라 하면 황제를 대면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래서 황제의 궁궐은 오문이 되어 있어요. 문이 5개. 문 5개를 통과해야만이 황제를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제국국이니까 3문. 그래서 광화문을 통과해서 문 하나 있고 또 문 하나 있고 근정전으로 국왕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고려의 만월대 가면 고려의 궁성이 몇 개 문으로 돼 있었을까요? 5문이. 그래서 고려가 황제국 개념이 달라요. 이게 제후국과 황제국의 격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 또 피곤해져. 대한제국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고종이 대한제국을 표방을 했을 때 제후국의 관계하고 이 천자국의 관계는 달라요. 그래서 대한예전이라고 이 천자국과 관련한 모든 예전이 바뀌게 돼 있어요. 비록 슬픈 과거고 마지막에 바락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형태로 예절의 형태가 변해. 그런 것들을 하나씩 보는 재미가 있어요. 아, 이게 이때쯤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 때문에 이렇게 변했구나. 라는 걸 찾아내는 재미가 있습니다. 황제가 10호까지 오게 돼요. 그리고 활 쏴라고. 그러면 활 쏠까 안 쏠까? 쏴야죠. 편전 쏘는 거를 쏜 다음에 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나라 호위무관이 이렇게 얘기해요. 각자 그 법을 죄다 알려주고 돌아왔으니 진실로 개탄스럽다. 우리의 기술이 유출됐다 이겁니다. 조선 말기 서양인의 눈에 비춘 활술. 편전이 아주 독특하잖아요. 자, 미국의 서양 관역거리가 40에서 100야드, 일본은 30야드, 한국이 173야드. 편전이 무려 500야드를 날아가는 환산을 하면 제가 또 이게 먼장질이라고 해서 추수 다 끝나고 논에서 활쏘기 합니다. 얼마나 멀리 날아가나. 제가 또 겨울 되면은 또 이 먼장질 하러 다니는 재미가 있어요. 남들은 뭐 골프 그린으로 다니는데 저는 이게 가방 하나 둘러매고 그 추수 끝나는 거기다 활 쏘러 다녀요. 재밌어요. 제가 제일 많이 쏴봤을 때 350m까지 쐈어요. 편전은 480m까지 날아가요. 480m. 엄청 많이 잃어버렸어요. 또 집사람한테 욕 뒤집어오죠. 왜? 또 사야니까. 그러면 또 누구 통장이 비니까. 어찌됐든 480m가 날아가는데 산 위에서 산 아래로 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멀리 날아 1km가 넘게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 그러니까 조선의 비밀 무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렇게 후한 말에 그 조선 말기에 요렇게 편전 묶음 나온 사진까지. 편전 좀 전에 보여줬던 거 조금 그냥 넘어가고요. 자, 발시의 위험성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임진왜란 나라입니다. 고대일록이라고 경상도 의병장의 정경훈 의병장이 편전 훈련을 합니다. 집에서. 누구한테 쏠라고? 외놈한테 쏠라고. 이놈한테 쏠라고 하는데 편전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요게 잘못 빠져나가면 지금도 가끔씩 오발 사고가 나요. 이게 가끔씩 그 쏘지 말라고 하는데 꼭 요렇게 쏘는 사람이 있어. 요렇게 쏴서 요렇게 날아가야 튀어도 이게 이쪽으로 튀는데 가끔씩 요렇게 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럼 이해가 가다가
튕기다가 여기를 뚫어요. 합곡. 어머머. 기록이 진짜 나와요. 여기 보면 후원에서 활쏘기 연습을 했다. 잘못해서 화살이 왼손을 맞췄는데 합곡부터 장지까지 뚫어버립니다. 근데 이분도 역시나 누구 탓을 한다? 동화 탓을 해야 하는데 내 탓이. 이것도 외적으로 인한 피해인이라. 외적 잡으려고 문 늘려냐다가 이게 뚫렸으니까. 이 조심해서 써야 하는 거예요, 편전. 그래서 요즘도 가끔씩 한 1년에 한두 명 정도 뚫렸다고 가끔씩 이렇게 소식을 접하기 때. 근데 이게 또 수술 얘기까지 붙잡네. 얘가 박히어서 반듯하게 그냥 뚫고 나가버리면 차라리 수술하기 편해요. 근데 꼭 이게 안 좋게 얘가 가다가 부러져요. 가다가 이 몸체를 때려 이 월촉이라고 하는데 가끔씩 그 활 쏠 때 별 양반들이 다 있어요. 당겼다고 월촉이라고 해서 여기까지만 당겨야 돼요. 이 상사라고 있어요. 까짝까짝하는 부분. 상사까지만 끄집어야 하는데 이걸 더 끄집었다가 이게 활이 여기를 딱 때려요. 그럼 이게 못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부러지지. 부러지다가 이 부러진 게 여기를 때려요. 근데 이게 대나무예요. 대나무라 그랬잖아요. 이게 박혀요. 박히면 일반적으로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거기만 똑 빼는 게 아니라 여기 살을 다 찢어 발견해야 돼. 그냥 수술도 그냥 곱게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살을 다 찢어 발견다니까요. 너덜너덜 해가지고 그걸 다 끄집어 빼야 돼. 왜? 한 개라도 나오면 썩어요. 잘라내지 말고 여기를 갈갈갈 찢어가지고 빼요. 그래서 제발 가끔씩 이렇게 우역다짐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막 쏘고 있다고 안 배우고 막.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살다 보면.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대한 매체에서도 이렇게 요즘은 그 편전 쏘는 게 나와요. 최종 경기 활, 추노. 그 다음에 가장 멋진, 이렇게 쏘면 안 돼요. 안 된 거 대표적인. 이렇게 쏘면 안 되죠. 왜요? 이 손가락이 잘못돼 있잖아요. 서양식. 그래서 제가 가끔씩 사극에서 고중자만 하는 게 요거 이렇게 쏘면 안 되고 이렇게 쏘라. 그래서 몇몇 이제 연기자들은 제가 직접 데리고 와가지고 제 연구실에서 가르치기도 해요. 뭐 장혁도 가르쳤었고 뭐 등등 유명한 우리에서 가장 폼나는 그 활쏘기를 했었던 보이세요? 요게 그 현빈이 주연했었던 영화 그 뭐죠? 정조 관련한 영화였는데 이 현빈이 이 등에 딱 이렇게 우통벗고 영린이 나왔었대. 근데 쏘다가 막 눈을 감아요. 이러면 안 돼. 쏠 때까지 끝까지 눈을 깜짝거리지 않고 끝까지 쏠 수 있는 형태들. 그래서 이런 등등의 것들 무예 공부들. 아이고. 그래서 제가 실은 공부하는 이 무예 공부가 저는 몸으로 사유하기를 얘기를 해요. 단순히 머리 공부만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생각이라는 것들이 작은 생각들이 모여서 큰 생각으로 가거든요. 몸도 마찬가지. 작은 근육들이 실핏줄들이 모여서 큰 근육을 형성을 해요. 생각의 근육을 몸을 통해서 만듭니다. 인문학의 본질은 사색의 힘을 키우는 거거든요. 사색을 해야 사색.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깊이를 찾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점점 사색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걸 극단적으로 볼 수 있는 데가 지하철이에요. 지하철 가면 다 어떻게 있어요? 다 이러고 있어요. 동일해. 이건 뭐 이거 다 목에 다 거북목 돼가지고 이러거든. 심지어 걸어다니면서도 이게 심각합니다. 이거 사회적인 큰 문제. 그냥 책을 하나 가지고 그게 사색하는 문제. 사람들이 사람의 몸을 만나면서 손 좀 보세요.
올려주세요. 사람이 사람의 온기를 만지면서 접촉을 해요. 그래야 사람다움을 따뜻함을 느껴요. 근데 사람들이 접촉 대신에 접속을 해요. 컨택을 해야 하는데 커넥트. 그러니까 사람의 따스함이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차가워져. 남에 대해서 점점 무관심해져. 이주도 이주. 그쵸. 예전에는 과거에는 아이를 키울 때 공동체가 키웠어요. 마을에 저도 어렸을 때 저도 시골이었으니까 저녁 때 엄마 아빠가 늦게 들어오면 옆집에 가가지고 아줌마 나 밥 주세요 그러면 그 북한에 가가지고